1페이지.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앞에 학생이 없으니까 앞에를 안 보고 칠판만 좀 자꾸 보게 되네요. 이제 책하고. 여러분 있어야지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그럴 텐데 또 반응도 보고 이거 뭐가 어려운가 볼 텐데 사람 없는 데서 처음 해보는데 또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4시간 하니까 좀 재미가 조금 없기는 여러분이 안 계셔서. 자, 33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용적률 얼마인가? 제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낮아졌을 텐데 힘을 내서 여러분들 보는 거 생각해서 이제 감정이입해 가지고 열심히 또 목소리 높여볼게요. 용적률은 몇 %인가? 네. 자, 물어보면 그냥 항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용적률 대지면적 얼마 알려줬죠? 대지면적 알려줬는데요. 만제곱미터. 여기에다가 용적률을 곱하면 연면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식을 하나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알면은 이걸로 이제 해도 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시험에서는 이거 딱 찾고 용적률 안 알려줬네요. 연면적 이걸 이제 한 번 더 쓰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하기보다 그냥 하나로 계속 하자 이거예요. 눈에 딱 들어.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이건데 이거 알려줄 때가 많으니까 특히 국토계획법이 이거 알려주면 이거 찾으라고 할 때가 제일 많으니까 이걸 안 알려주면 이걸 넘기자 이거예요. 자, 대지면적 그래 연면적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하층 지상에 있는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경사지구 안에 있는 대피공간 면적. 근데 사례 문제 낼 때는 얘네들은 안 낸다 이거야. 층수가 너무 높아지니까. 고층 건축물 11층 이상인 것들이. 그럼 다 사례 문제 내면 이거 2개. 얘는 거의 나와요. 지하층은 거의. 자, 그래서 대지면적의 용적률을 곱하면 연면적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용적률을 안 알려주고 연면적을 알려줬으니까 대지면적. 자, 아까 이제 이항하는 거 연습했죠. 그러면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찾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 연면적에는 용적률 계산할 때니까 지하 2층, 지하 1층 용도 볼 게 없이 빼고 지상 1층인데 필로티예요. 근데 상층부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차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야? 필로티 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이렇게 이상한 애매한 말 안 써요. 자, 필로티 구조의 전부를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당 건축물이 상층부와 공동택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건축물이 공동택이죠. 그럼 이제 필로티 윗부분이 공동택이란 말이죠. 필로티 전부를 상층부 공동택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을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알 수는 있지만 애매한 말 표현을 안 씁니다. 자, 저는 그냥 상층부 빼버려도 돼요. 공동택 빼도 되죠. 필로티 구조로 구도 전부를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럼 이제 공동택은 주차장으로 안 써도 빼는 거예요. 어쨌든 빼내요. 지상 1층. 그럼 지상 2층부터 9층까지가 공동택이고 여기 이제 각 층 2000제곱미터 했는데 여기는 바닥 면적이라는 표시를 안 해줬는데 바닥 면적은 당연히 이제 표시를 해주겠죠.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2층부터 9층까지니까 몇 개 층이에요? 8개 층이 2000제곱미터네요. 8개 층 곱하기 2000이니까 16,000제곱미터. 1000분의 16,000에서 1.6인데 100을 곱하니까 160%.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160%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번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이 360이다. 이렇게 알려줄 때가 많으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0이고 360, 3.6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연면적은 360이 되는 거예요. 응? 얘는 다른 문제네. 1000이라고 했네. 3600이 가능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써먹을 거예요, 뭔가. 건폐율을 40으로 건축한다면 최대 층수는 그랬어요. 뭐야? 건폐율을 40으로 한다면 최대 층수는 나는 모르겠다. 자, 이건데요. 이 사람이 건축 면적을 40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건축 면적 얼마? 40%. 그러면 1000에다가 40%면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니까 9개층 하면 3600.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도대체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먼저 이게 각 층 바닥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도 안 알려줬어요. 최대층 수 하게 되면 건폐율은 40이지만 2층부터 홀쭉해져서 뭐 30층, 40층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는 것도 여기 층당 같다고 했네요. 있네 괄호에. 그리고 이제 괄호에 있는 것이 답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가 될 때는 본문에다가 해줍니다. 이렇게 괄호에 안 해놓고. 그래도 저는 틀렸어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자 분명히 이 뭡니까 그 용적률은 바닥 면적의 합계이지 건축 면적의 합계가 아니거든요. 자 건축 면적을 40으로 썼다고 했어요. 400제곱미터예요. 얘는 바닥 면적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바닥 면적은 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얼마인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각층 바닥 면적이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알려주질 않았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이 400인데 바닥 면적이 뭐 2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얘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건축의 층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용적률 몇 층인가 물어볼 때는 이 건폐를 말을 안 해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 층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로 동일한 건축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괜히 건폐율 해가지고 좀 더 문제를 응용 문제를 만들려고 했다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건 창피하게 됐네요. 잘 모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기존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도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 해가지고 틀렸다고 문제가 푸른 게 있었어요. 앞에서 기존에 기출 문제든 이 사람이 만든 문제든 간에 그래놓고 여기서 다시 바닥 면적하고 건폐율을 착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혼란이 많이 있었던 거죠. 1번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각층 바닥 면적 각층 바닥면적 또 400을 알려주면 또 좀 심심하긴 하죠. 그래도 하려고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이 400이다 하면서 그리고 동일하다 몇 층까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건폐율을 하면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문제고 3번 그러니까 지워버려야 되겠죠. 틀렸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괜히 봐봐야 머리만 아픈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3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틀린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이거 맞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3번 틀렸네요. 가로구역 단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한다. 허가권자가 할 수 있고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하는 말로 하면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일조권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고 다음에 4번 1000제곱미터 용적률 200 알려졌네요. 그러면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되네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증축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이냐 물어봤는데 다른 걸 조금 첨가했지만 기본 원칙은 항상 제가 기준을 정해놨죠. 헷갈리지 말라고 해서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딱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연면적이 얼마가 돼요? 2000제곱미터 최대. 그럼 이제 건축물을 한번 보죠. 증축 가능한 거 물어보면 여기가 지금 2000이 안 된다는 말이죠. 지하에 몇 개 층이 있다 하더라도 2000제곱미터에 어떤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 없고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얘도 해당 사항 없고 그럼 현재 가용 가능한 면적 중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포 300과 사무실 800 500에서 800 나머지 앞으로도 1200제곱미터의 사무실 등을 여기다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 근데 물론 주차장 사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그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 하거나 아니면 1층을 필로티로 한 경우에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나오면 뺀다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완벽하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만 공동색이다 이랬다면 주차장 거기에 있는 것을 뭐 그래도 어쨌든 부속용도라는 말 좀 써줘야 됩니다. 뭐 공동택이라면 주차장에 있으면 부속용도이겠지만 그것은 뭐 필연적으로. 자, 5번. 높이 제한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에서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전용 주거지역 나오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일 거고 일반 주거지역도 일조권 높이 제한. 중심상업적은 채광 높이 제한 적용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m 이하라서 이제 틀렸다는 건데 2층 이하이고 6m 이하인 것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왔는데 만약에 1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높이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기준을 보면 2층이야 8m야 이게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낸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사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2층이야 6m야도 면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 단정하기는 좀 곤란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5번 같은 문제가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러면 5번을 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출제한 사람이 그렇게 의도한 거니까 나중에 이의 제기해서 관철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변론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올라 특히나 공법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 분석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2층 이하이고 높이가 9m, 10m, 3층 이하이고 8m, 6m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2층 이하고 8m 이하여야 돼요. 자, 2층 이하. 6번.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주거지역. 아까 받고 똑같은 문제네요. 7번. 구조안전 확인 내진 능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동영에서는 한 번쯤 내진 능력 낼 겁니다. 3, 9, 10, 13이죠? 3, 9, 10, 13. 처마 높이 9m, 높이 13m. 그리고 2층 이상은 다 적용됐고요. 200 이상도 다 적용됐어요. 10세기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도 적용됐어요. 그때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축사 등 200제곱미터인 이상인 것이 적용되는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안전 확인 서류라든가 또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축사, 창고,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은 연면적 만약에 물론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가 처마 높이가 9m다 또는 무슨 돌출 차량이 3m다 이러면은 적용되는데 그냥 단순히 연면적 200 이상 여기서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4번이 답이지만 거기까지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사례 문제,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여기에서 200 이상인 건축물 해놓고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뭐 9m에는 적용되고 200일 때는 적용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고른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얘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안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축사 연면적 200 이상일 때는 적용 안 된다. 이것만 강의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얘가 9m라든가 10세기일 때는 적용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9번은 7번 문제는 안 봐야 되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납득을 한번 시켰고 그래서 이건 빼겠다. 또 이거 공부하면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도 대상이 아니다. 또 예외를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빼겠다. 나머지만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내진 능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건데 기본적인 뭡니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외까지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경에서 물류설은 뭐 주거지역은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샅샅이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보다가 사람들이 다 맞추니까 예외적인 걸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 나온 문제인데 기본에서 거의 물어보는 거지 예외적인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29회 때는 좀 어려운 걸 내긴 됐지만 그래서 7번은 그냥 안 보겠다. 아까 앞에서 구조안전 복근 가지고 확인하시고 8번 도로 틀린 것은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통과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4m 이상인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부상의 도로에 해당된다. 맞는데 계획상의 도로라고 안 하고요, 예정도로 이렇게 말해요.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아도 예정도로도 건축부상 도로이다. 예정도로. 그러니까 지정 고시만 된 거, 현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예정도로도 도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부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고시가 안 되고 뭐에 따라 신설 변경이 있어야 돼요? 법령에 따라 있는 것들은 다 된다. 제가 했죠.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내면 약간 말이 돼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것도 이제 틀렸는데 그나마 말이 되는데, 그냥 뚱다지같이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도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그럼 법이 아니고 뭘로 만들자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도로는 전부 가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고, 문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따른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국토계획법, 사도법에 따른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예정도로, 도로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다 했죠. 줌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로로 지정 고시할 수가 있어요. 자, 지정 이런 말 나오려면 동의, 바로 차요. 동의.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도로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관계인 동의 없을 때 도로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재량이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이해관계인 동의 없다면. 또 이해관계인 동의 받기 곤란한 외국에 거주한 등의 이해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그런 사유가 있을 때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고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충분해요. 동의 안 받는 경우가 언제인가 몰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답이 나와요. 다른 데서 동의 받는 게 원칙, 폐지할 때도 동의가 원칙. 이렇게 예외가 있다 보니까 또 문제를 자꾸 막 더 깊이 내요. 폐지할 때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다. 폐지는 동의 없이 폐지 못하는데 그런 걸 내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거 없고, 도로법상의 도로 등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지정 공고할 때는 동의받는 게 원칙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9번. 그 도로는 그거 말고도 공부할 게 많거든요. 4m, 6m, 끝이 막혀 있는 것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쓸데없이 막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9번 틀린 것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맞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맞고, 그런데 그냥 경사지란 말 없이 일반적인 그런 도로의 경우에는 소요너비에 못 미칠 때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하고, 이렇게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에 수직면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형성된 건축선을 넣으면 안 돼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열고 닫을 때 잠깐이라 하더라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4.5m 초과에서는 잠깐씩 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자, 8번은 4번이 답이었고, 4번이고 9번도 4번, 10번도 4번이네요. 공개공지 아닌 것은 일반 공업지역 아니죠. 준공업지역은 대상이에요. 아까 자세히 설명했고, 11번 공개공지 5천 이상인 숙박시설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제 조례가 정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조경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건축물은 조경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 조례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아까 뭐 작물 재배사, 축사 이런 것들 조례로 정할 때는 뭐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면제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시험에서.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무시해야 돼요. 3번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다중 이용한 시설은 공개용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법에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이런 것 중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나와도 우리가 지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약까지. 3번은 삭제. 그래서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면. 4번 공개공지를 확보할 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 경우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어쨌든 휴식 공간 장소 제공해 주면 돼요. 필로티 할 수 있고 그냥 이제 조경을 하거나 파고라, 긴 의자 이런 것들 휴식 공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맞고. 12번 틀린 것은 준주거적은 설치해야 돼요. 1준 상준이니까 100분의 10 이하에서 해야 돼요.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어쨌든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 발굴하면서 거기를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쉴 수 있어요. 조경해도 돼요. 쉴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건폐율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 완화는 가능한데 대통령령에서 건폐율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규정을 안 두고 있어요. 용적률 높이 1.2배예요. 4번 틀렸는데 5번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그러니까 무슨 아까 농산물 유통시설 이런 것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거기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을 역시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 대상 아닌 건축물도 공개공지 설치되면 너 기특하구나 하면서 이제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13번 보지 말고 역시 별로 그렇게 앞에 아주 쉬운 문제 반복되는 게 있고 또 별로 제가 공부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할 필요 없고. 14번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들은 뭐 자꾸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반복돼도. 공업적의 연면적 1,500 미만인 물류시설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옮겨가면 설치해야 돼요. 5번이네요. 주거지역에는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설치해야 돼요. 녹지지역이나 관농자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창문만 열면 다 나무가 있어요. 축사, 가설 건축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2번도 아까 봤고요. 5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사전결정 틀린 것은 사전결정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작년에 나왔어도 또 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되고요. 건축 허가 여기서 썼는데 없어졌네 이제 또. 사전결정은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이 있는데 이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 사전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뭐 사전결정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해주는 거고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게 둘 수가 없어요.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너무 깊어서 개가 산, 강, 논으로 뛰어다녀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 전용 허가 신고, 하천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작년에는 이것을 답으로 처리한 게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그냥 지문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것들.
근데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는 행위들은 수십 가지가 있고 그건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우면 또 주택법에 있는 것부터 외워야 되고 정비법 외우고 도시활법 외우고 국토계획법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지고 의제돼. 여기 이제 의제되는 행위를 외울 필요 없고 의제 받으려면 관련서를 제출해야 된다. 관계기관은 그 협의를 얼마 이내 해야 된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기간 도과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4개밖에 안 되니까 외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제.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이다. 맞고. 사전 결정 신청 상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주의사항 이런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의제될 수 있는데 그때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즉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분할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봤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나올 수 있는데 협의 관련해서 이제 이 동시에 말고 그 협의 내용 중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그런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환경관세의 장과 협의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되겠고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착공 신고는 허가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 신고 대상은 1년 안에 착공 신고해야 되고 산업활성화법의 공장은 3년 이내에 착공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2번 허가를 위한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10분의 2 증축하여 21층이 되는 공장 얘는요 10분의 3 이상 증축해야 돼요. 그리고 공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공장이나 창고는 대상이 아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창고 대상 아닙니다. 자연환경, 수질환경은 3,000국녀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900이고 2층이니까 얘는 위락이든 숙박이든 일반 음식점이든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환경은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문제인 거지 규모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관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900이고 2층이라 하더라도 5번은 900이고 2층이라 틀렸어요. 자연 수질을 하면 3,000국녀. 3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 결정을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조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조정 허가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기억리을은 들어가는 거고 이제 산지 보전산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전산지란 말 없으면 산지조정 허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전산지라서 보전산지라면 도시적과 관농자적인 보전산지 중에 보호가치가 좀 적은 것에 대해서 의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도시적에 있는 보전산지는 되는데 도시적 외의 보전산지는 자동적으로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니은 리을 2번인데 똑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올해는 전혀 없고 이제 이 중에 하나는 지문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4번 허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을 신청할 때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혹시라도 앞에 있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것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 결정 신청 대상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바닥 면적이 각각 80이면서 3층이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 안 되네요.
240이고 3층이니까 허가 대상이죠. 사전 결정 대상이다. 이것까지 이제 알 거를 좀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응용 문제이고 좀 어렵네요. 어렵기는. 여러분들이 풀 때는 어렵죠. 이제. 연면적 10분의 3 증축에서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1번이 어렵다 하더라도 2번에서 충분히 찾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 공장,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니고 그냥 구청장 허가 받으면 돼요. 2번이 틀렸고, 건축물의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허가 받으면 이거 당연히 의제가 되고 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의제가 되겠죠. 이제 허가를 받으면. 200제곱미터는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건축물의 연면적 상관없어요. 그냥 3m 이하 증축할 때는 신고만 돼요. 3m.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하고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져요. 근데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주택보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착공 신고. 연장은 전부 1년. 5번 옳은 것은 국장은 건축허가 제한이죠. 스스로가 직접 제한할 수도 있고 주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네요. 제가 국장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장관들이 요청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은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장이.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때 요청과 관련해서는 그 세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1번에서 답은 이미 끝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제한하면 2년 이내인데 한 번만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특광 도지사가 제한하면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국장은 해제를 명할 수 있어요. 국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공고는 누가 하는가 관련해서 틀리게는 거의 안 하는데 공고는 결정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시장이 결정했으면 특별시장이 공고하는 거고 국장이 결정했으면 국장이 공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면 국장이 공고해요. 당연히 하는데 이제 사업 주체에게 시장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고하게 해야 된다 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있어서 시험에서 가끔 문제 나는 거고. 그래 이제 원래 결정권자가 공고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계획부도 그렇고. 6번. 근데 뭐 잘 물어보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막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막연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질문이 있으니까 말을 했고. 건축허가 제한 틀린 것은 국장이 국토관리에서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을 아직 안 했다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요. 착공을 한 후에는 제한하면 안 되겠죠. 환경부 장관도 요청할 수 있고 허가 제한을 무슨 장관 다 할 수 있는 거 장관들이. 허가 제한 연장할 땐 1회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그리고 착공 전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국장은 보고받으면 해제를 명할 수 있고 다 맞고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봐요. 여러분들 자꾸 어려우니까 이건 이 사례를 봐가지고 안 돼요. 왜냐면 전체 다 알아요. 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3m 숫자 작은 것부터 할게요. 3m 이내에서 증축할 때 높이 85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에 증축, 개축, 재축할 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을 관농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험에서 이 앞에 용도적 나오더라도 보지 마세요. 이거만 연결해서 못 찾아요. 그리고 걔는 이제 허수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이것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0 미만이면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거.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건축물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수선하는 거. 대수선 중에 수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좀 만약에 쓴다면 뭐 연면적 500이다. 이거 아니죠. 근데 연면 500제곱미터 건축물을 뭐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 이런 말 뭐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기둥을 3개 수선한다.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신고. 근데 일종 근린생활시설 200제곱미터, 뭐 190제곱미터이면서 2층인데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기둥을 증설한다. 얘도 신고라는 거죠. 신고. 얘는 뭐 증설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큰 건축물은 증설해체 변경이 아니고 수선만 신고라는 거고, 이렇게 작은 것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 다 신고라는 거야. 200미만, 2층 미만. 200미만, 2층 미만. 2층이야. 200, 2층. 3층 미만으로 뽑아야 되지만 숫자를 통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창고, 축사, 공장. 아까 했죠. 200, 400, 500. 이렇게 이제 신고를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 풀전인데 다시. 연면적 150제곱미터이면서 자 이제 100년 건축물은 아니에요. 10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은 2층 미만, 3층 미만, 2층 이하여야 돼요. 네, 150이고 3층인 건축물에 피난 계단을 증설했다. 만약에 피난 계단을 수선만 했다 이러면은 이건 신고인데, 증설했다 이러려고 그러면 200 미만이면서 2층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29회 때 나왔는데 지금 설명 듣고 풀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까지 뭐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이것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해 때 제가 요 관련된 문제를 동영해서 이런 차례 문제를 해서 2번 냈는데, 그래도 제 강의 들은 사람도 어려웠을 거예요. 옆에 놓고서 찾으라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것은. 7번 문제는 다음에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래도 그냥 이 정도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버린다는 걸 가지고 설명을 자꾸 들었으니까 그래도 반은 알아야 돼. 반은 확률을 절반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50%까지는 높여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 연면적 180이다. 자 200 미만이에요. 그럼 2층 이하여야 돼요. 관농자에서 건축하는 것도 신고, 그리고 건축이 아니고 대수선하는 것도 신고. 거기 용도적 상관없죠. 대수선은 이제. 그러니까 앞에 용도적은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싸그리 무시하고 혹시 나오더라도. 연면적 270제곱미터네요. 그리고 3층이네요. 얘는 작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대수선이 신고가 아니고 대수선 중에서 수선하는 행위는 신고예요. 방화벽을 수선한다. 대수선 맞죠? 면적에 상관없이 신고라는 거예요. 경계벽은 신고가 아닌데 또 거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수선은 신고다 이렇게 그냥 제가 통일해서 했는 거고, 1층 바닥 면적이 50이고 2층 바닥 면적이 30인 2층 건축물을 신축한대요. 자 그럴 때는 뭐 지하층이 있다는 말이 없으니까 지하층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1층 50, 2층 30이니까 층수에 상관없이 연면적이 100 이하예요. 100 이하는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이전이든 신고. 근데 이게 3층이 되면 이제 100 이하 할 때는 신고지만 200 미만, 그러니까 100 이하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얘는 뭐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1층 30, 2층 30, 3층 30 해도 이건 신고예요. 연면적이 100 이하니까. 연면적이 100 이하니까.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4번이나 5번은 같은 상황이에요. 연면적이 100 이하죠. 그러니까 4번, 5번 다 신고. 8번 허가 신고 틀린 것은 수질하면 3천 공여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가? 그 문제인가? 수질보호를 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시장구사 3층 3천 공이 나왔네요. 3층 관광호텔 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숙박시설이니까 해당 상태네요. 3층.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할 때는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맞고. 3번 건축 허가를 제한하면 특별시장은 국장에게 보고. 맞고. 연면적 180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맞네요. 200 미만이고 2층 이하 맞죠? 대수선은 신고. 건축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연장도 6개월 아니에요. 연장도 1년 가능할 수 있어요. 연장은 다 신고든 허가든 주택법이든 다 1년. 5번에서 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다른 게 좀 헷갈려도. 9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재정 대상은 또 한동안 이렇게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좀 뜸하지만 여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물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 자, 보세요. 건축물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런 사람들을 건축 관계자라고 해요. 건축 관계자. 그리고 여기는 무슨 기사라든가 건축구조 안전, 건축구조 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는 이제 건축 관계자. 그리고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여기 뭐 아까 말한 건축구조 기술사 같은 사람을 건축관계 전문, 건축관계 요거 막 하다 보니까 또 건축관계 관계 전문 기술자. 비슷비슷한 용어니까 제가 왜 건축법에 건축사 맨날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전문 기술사. 기술사인가 기술자인가 기술사일 거예요. 관계 전문 기술사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건축물이 있는 주변엔 인근 주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면은요. 이들 간의 다툼도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재정 신청할 수 있어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그런 다툼도 재정 신청할 수 있고 인근 주민 간의 다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얘네들끼리도 할 수 있고 얘하고 얘도 할 수 있고 얘하고 얘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다투는 것은 다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관계자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이 민간 간의 다툼, 민간인 간의 다툼, 민간들의 어떤 그 다툼에 대해서 재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비슷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1번 시공자와 인근 주민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와 기술자인가 기술사로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 5번에는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시공자 다 할 수 있어요. 설계자 다 들어가야 돼요. 허가권자와 건축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이렇게 행정관청에 대한 다툼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절차로 가는 거고. 10번은 이제 문제를 몇 번까지 볼까? 13번까지 보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10번은 여기는 건축물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여기는 주변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어떤 생명 신체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공사금의 1%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찰하는 거예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면 얘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막 건축자재가 날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처음 할 때는 완성을 시킬 줄 알았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패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승환인가 하는 천일 동안 하는 노래 가지고서 연상해서 외웠던 건데 작년에 그대로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와요. 그래서 읽어만 보겠습니다. 외우는 뭐 배울 필요 없고 혼자 안 봐도 돼요. 10번.
안전관리 예측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를 할 때 공사 현장 방치를 대비해서 안전관리 예측금을 1%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뭐 영원할 것이라고 뭐 믿었는데 하면서 한번 했는데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10번 안 하고. 11번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답은 다중주택인데 다가구 이상이 되는 건데 뭐 학교, 소매점, 다중 뭐 근데 시험에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안 할 거예요. 하지 말고. 12번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답은 상식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12번 같은 것은 왜냐하면 판매시설 간에 상점 간 이런 뭐 그렇게 아주 조용할 필요 없어요. 다른데 객실, 침실, 교실, 병실 다 사람들이 졸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식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역시 나왔고 안 할 겁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10번, 11번, 12번은 이제 지나간 거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10번은 뒤에 가서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1번, 12번은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건축 행위를 규제할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걸 물어보지 얘네들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근데 제가 층간 바닥에서 바닥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을 불행히 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예상 문제를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에서 낼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풀어보게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공부해 바닥을 새로운 거니까 이제 그걸 공부해야 돼요. 13번 이거는 또 최근에 29회 때 나왔던 거라 얘를 또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이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아까 이미 부과한 것은 이행하더라도 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했고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이제 건축물 건축 신고 위반한 자가 70% 곱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산정을 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100분의 100 곱하는 거고 100분의 100, 100분의 70 그리고 이제 건폐율 위반했다 그러면 100분의 80 용적률 위반했다 100분의 90 해가지고 이제 단독 문제 나왔는데 단독 문제 안 나올 거고 참고 삼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또 50이라는 숫자 나오는데 무시하고요. 이건 이제 한번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이럴 때는 여기에 계산된 가격의 100분의 100을 가중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게 전보다 좀 가중치가 높아졌어요. 건축법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강해져서 그리고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1항을 위반했다. 여기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 여기서 100만 원 나왔으면 얘한테는 2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100만 원 나왔으면 얘한테는 50만 원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60 이거 숫자 바뀌었으니까 기억이 되고 이것도 숫자가 바뀌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얘는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7, 8, 9, 10 쭉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 상습 영리하는 것들은 이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데 5예요. 상습 영리 목적으로 연면적 위반하는 것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증축도 50 이상일 때 제곱미터,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세대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켰을 때, 최근에 3년 이내에 5가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2회.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게 숫자가 복잡하면 안 할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5 이렇게 돼요. 자, 13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은요. 건축법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까지 이제.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